사랑 행복한 친구 다정한 눈길 기쁨이 있는 곳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신문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도경환입니다. 성우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헤드라인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9일 돌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한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참사 가족을 위한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가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눈물의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을 빌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영리병원 논란을 촉발시켰던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 후보 산월병원이 정부가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12일 이전에 이미 한국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승철의 노래입니다. My Love.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9일 돌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사전 예고도 없이 전날 밤 언론에 담화 예정만 문자 메시지로 긴급 고지했다. 정 총리의 담화문 발표는 세월호 참사 후 두 번째, 총리 취임 후 5번째다. 정 총리는 담화에서 국민을 향해 민생을 위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의 미숙한 대응이나 이후 이어진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국력이 낭비된 데 대해 국정을 맡은 정부 차원의 자성은 없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30개 경제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를 압박한 대국민 담화를 사흘 만에 되풀이한 것이다. 야당은 즉각 염치 없는 담화라며 반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일방적 주장만을 쏟아놓는 담화문 정치가 오히려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담화문 정치는 무엇보다 형식의 특성상 소통은 없고 일방적 압박 수단으로 남발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정 총리는 이날도 A4 용지 7장 분량의 담화문을 읽기만 하고 질문을 받지 않았다. 이 같은 식의 담화문 발표는 박근혜 정부 1년 반 동안 11번째다. 그중 7차례가 국회나 철도노조와 같은 특정 단체에 대한 일방적인 촉구 담화였다. 내용 면에서도 일방적이다. 정 총리는 담화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막혀있다며 관련 법안들을 하나하나 거론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처럼 여야 간 간극이 커 논의가 필요한 것도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민생법이란 이름표를 붙이고 무조건 넘겨달라는 모습이다.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는 총리가 담화에서 통과시켜달라는 정부조직법은 해경을 해체하고 총리실 아래 국가안전처를 두는 것으로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정 총리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6,600억 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헌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병헌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통과만 강조했다. 우리 사회 누적된 적폐의 결과는 가해자 유병헌으로 축소됐고 참사 원인부터 책임까지 몽땅 유병헌 일가 문제로 돌리겠다는 식이다. 정부의 초기 구조 실패나 세월호 수습 과정의 정부 역할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당장 총리 담화는 법안 처리를 부드럽게 하기는커녕 야당의 반발만 샀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카지노믹스에 불과한 정책들을 세월호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일부 법안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세월호는 이제 그만 잊자는 식의 염치 없는 담화는 귀를 의심케 한다. 대국민 담화를 다시 들려드리고 싶다고 논평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는 정 총리 담화는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국회 압박용 담화라며 정부는 의회 과정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실제로는 통법부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려면 정부 잘못도 이야기해야 한다. 지방선거 이전에는 정부 책임이 많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모두 국회 잘못이고 정치권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한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참사 가족을 위한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가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나와 동조 단식에 들어가거나 서명운동, 피켓팅을 벌였다. 대학생과 교수들은 거리 행진에 나섰고 시민사회단체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은 450만 명을 돌파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주부 강수정 씨는 28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단식 1일째라고 적힌 노란 피켓을 몸에 두르고 바른 자세로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강 씨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과거의 잘못으로 미래가 희생된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다며 그러나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 점점 무뎌지더라라고 했다.
그는 새끼 정도 굶는다고 유가족의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참사를 잊지 않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 나왔다고 했다. 29일 40여 명의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 동조단식을 했다. 이들은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경기 고양시의 대안학교 부리학교 학생 7명은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라고 적은 피켓을 만들어 나와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유진 양은 세월호는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함께 풀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연결고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형은 군은 자녀를 잃은 슬픔을 단장이라고 표현한다고 배웠다며 표현대로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부모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29일 현재 9일째 동조단식 중인 이용길 노동당 대표는 광장과 정치의 문제를 고민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광장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논의의 장이라며 특별법 제정 문제는 현재 수사권, 기소권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 실제 특별법을 제정하면 한국 사회에 무엇을 바꿀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함께 짚어줘야 더 공감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는 어떤 방향이든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계 특별법 제정 촉구 행동도 이어졌다. 경제정의 실천연합 회원들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총파업에 들어간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행진 뒤 광화문 광장 농성장을 들러 지지를 보냈다. 연세대 학생 교수와 동문들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벌였다. 행진에 참여한 조대호 철학과 교수는 정치적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공유해야 할 가치가 있는데 경제만 강조하다 세월호 참사 같은 위기를 맞은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가족들은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8일째 특별법 제정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이들은 여전한 고통을 털어놨다. 단원고 2학년 8반 고 김건호 군 어머니 김희진 씨는 매일 눈을 뜨면 청와대로부터 대답이 올까 기다린다. 팽목항에 있을 때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이 무서웠는데 지금도 같은 기분이라며 곧 추석인데 형제자매에게 아이들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눌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님이 가장 아픈 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줬으면 한다고 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30일 서울역, 명동, 신도림, 홍대 입구, 강남 등 5군데서 세월호 특별법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인다. 범국민대회도 연다. 김은진 국민대책 범국민 서명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서명자가 450만 명을 넘어섰다며 9월 2일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치권과의 대화도 이어나간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진심 어린 모습으로 대화하는지를 보고 대화를 지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눈물의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통과가 시키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을 빌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의원 입법은 통상 정부가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이란 우회로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 악화로 궁지에 몰렸던 눈물의 담화 당시 이처럼 서둘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정부와 청와대가 이후 세월호 특별법 교착 국면에선 법안 마련은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처음부터 세월호 특별법은 청와대와는 관련 없는 사안인 것처럼 뒷짐을 지고 있어 세월호 전국 정세의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국회 총리실 주재로 지난 5월 25일과 6월 8일 열린 세월호 수습 관계 차관 회의 자료를 공개했다. 5월 25일 회의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진상조사 및 보상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며 6월 초 의원 입법으로 국회 제출 예정이라며 6월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당초 보상 관련 특별법으로 정부 입법 추진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추가 논의를 위해 진상조사를 포함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6월 8일 회의 자료에선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선보상 후 구상을 담은 피해 보상과 진상조사 통합 법안을 마련해
의원 입법 발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특별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원회와 보상심의 결정을 추진할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때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후 정부안을 대폭 반영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두 가지로 나눠 발의했다. 보통 정부 입법의 경우엔 법률안 입안,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야 국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 의원 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된다. 해양수산부의 담당 공무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 입법으로 가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보상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맞출 수 없어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걸로 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안이 마련됐지만 정작 여야와 유족들의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이르자 청와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국내 영리병원 논란을 촉발시켰던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 후보 산월병원이 정부가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12일 이전에 이미 한국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국 산월병원의 제주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승인을 9월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설립의 허가권을 쥔 제주도도 정부가 승인하면 곧바로 허가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당시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 탄생이 유력했다. 하지만 산월병원의 한국법인은 12일 이전에 이미 중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고 병원 용지의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사실상 한국 진출을 포기한 셈이다. 산월병원의 설계 건설 컨설팅 등을 담당했던 병원 컨설팅 전문업체 S상사의 관계자는 산월병원 한국법인의 부사장이 S상사 측에 12일 이전에 이미 토지 매각을 요청했다며 12일 정부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의 승인 발표를 듣고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고 황당해했다고 말했다. 산월병원 한국법인은 수일 내로 사업 포기 의사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가 산월병원의 상황을 제대로 점검조차 하지 않고 성급하게 승인 추진 발표를 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첫 성과물로 무역투자회의를 급하게 개최하면서 각 부처에 무리하게 안건 제출 압력을 넣었고 보건복지부는 최소한의 상황 점검도 하지 않고 안건을 올린 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발표 이후 수많은 단체에서 영리병원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 결국 정부가 2주 넘게 의미 없는 일에 인력을 낭비했고 영리병원 논란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갈등만 조장한 셈이다. 의료관광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산월병원이 이미 한국 진출을 포기한 마당에 정부가 허위 발표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산업 주체가 사실상 사라졌지만 보건복지부는 29일 현재까지 산월병원 승인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장윤정의 노래 듣겠습니다. 있다 있다요. 가끔은 짧은 치마를 입고 가끔은 짙은 화장을 하며 아주 낯선 시선들이 하나둘 다가와요. 여전히 미소 한 번 건네고 여전히 한 번쯤은 튕기고 마지못해 대답해주면 어느새 내게로 와.
다음은 정치면 기사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검찰은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도 기소할 것으로 예상돼 현직 대통령이 피해자인 사건 처리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없어 예외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박 의원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2012년 4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받지 않습니까? 이분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올해 6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 박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 씨를 지목하며 만만회가 인사에 개입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1년에는 한나라당에 저축은행 돈이 전달됐다고 우재창 의원이 발표하게 해 홍준표 경남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들어와 20여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서면 조사만 하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의 관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당시 일정 등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 동선이 겹치지 않아 만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박태규 씨 사건은 믿을 만한 고위 인사가 확인해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만에는 관련자 이름을 거론하지도 않았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쓴 가토 다스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발장이 들어온 지 20여일 만에 그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는 통상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필수인 친고죄가 아니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고소 없이도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도 피해자 고소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소인 직접 조사가 원칙처럼 돼 있다. 저축은행 로비스트 관련 사건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2년 5월 박 의원을 고소했는데 검찰은 박 대통령 대리인만 불러 조사했다. 만만회 관련 대목은 보수단체가 고발한 것이다. 검찰은 최근 정윤회 씨를 조사하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인을 직접 조사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며 박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처리는 통상의 절차와 다르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철도 면허권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철도 민영화 방지법 처리를 반대한 국토교통부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철도 민영화 방지법은 지난해 12월 한국철도공사가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할 자회사를 설립한 후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주장대로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면 철도 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자며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말한다. 이 법안은 국토부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철도사업 면허는 행정청의 고유 권한인데 해당 법안이 입법부의 권한을 벗어났다는 논리를 펼쳤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면허 발급의 조건은 국토부 장관이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공공법인만으로 면허 대상을 제한한 입법 예가 없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입법조사처에서 회신받은 내용을 보면 입법조사처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 면허를 주는 행위는 행정행위라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 면허를 발급할 것인지, 누구에게 면허를 발급할 것인지 등의 사항은 모두 법률에 따르거나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면서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행정청은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 민영화 방지법에 대해선 면허 부여와 같은 허가 행위는 폭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면허에 어떠한 조건을 설정할지는 입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해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입법부가 법안에 면허의 제한 사유를 명시한 예로 주세법을 들었다. 입법조사처는 다수의 전문가에게도 자문을 의뢰했는데 모두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입법예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특정한 사업을 공공부문만이 수행하거나 공공부문이 소유한 법인만이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는 입법예는 없으나 공공부문이 사업을 독점적으로 하도록 한 입법예는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해석을 통해 민영화 강행 처리에 법적 근거와 명분이 없음이 밝혀졌다면서 국토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민영화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오승근이 부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혁신도지 이전을 앞둔 대형 공공기관의 서울 수도권 금사라기 땅 매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29일 감정가격만 3조 원을 웃도는 서울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의 땅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부지 매각 계획이 공고됐다. 같은 날 경기 판교신도시 인근의 한국도로공사 부지도 매각 일정을 내놨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훈풍이 불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강남권의 대형 개발 사업 등과 맞물려 상승세를 확대할 전망이다. 한전은 내달 17일까지 본사 부지 79,342제곱미터에 대한 입찰을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땅이 유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워낙 입지와 대지 면적 등 개발 여건이 좋은 데다 재계 1, 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최대 부동산 자본인 녹지그룹과 미국 카지노 기업인 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 등의 인수전 참여 가능성도 변수다. 이 중에서도 사오기 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이다. 현대차는 입찰 공고 직후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 자료를 냈다. 현대차는 한전부지의 그룹 통합 사업과 자동차를 소재로 한 테마파크, 컨벤션 센터 등을 만들 계획이다. 삼성그룹은 신중한 입장이다. 그룹 관계자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도로공사도 이날부터 한 달 일정으로 성남시 수정구 본사 부지 매각을 위한 공고를 냈다. 20만 3,325제곱미터의 토지와 토지상의 건축물 등으로 감정평가액은 3,377억 원이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위축됐던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듯한 신호가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아직은 경기 회복세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에서는 서서히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온다. 경기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는 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극단적인 경고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2% 늘어나면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이중 제조업을 포함하는 광공업 생산이 1.1% 늘어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소비도 전달보다 0.3% 증가했고 설비 투자 증가율은 3.5%에 달했다. 앞서 발표된 다른 통계들에서도 완만한 회복세를 읽을 수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2월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을 걷던 취업자 수는 지난달 1년 전보다 50만 5천 명이 증가하면서 5개월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세월호 사고 관련 업종의 고용 여건이 개선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역시 국내 경기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한다. 한은이 지난 27일 내놓은 3분기 지역 경제 보고서에는 모니터링 결과 세월호 사고 이후 부진한 소비 및 서비스업 생산이 2분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물론 증가폭은 크지 않고 소비 심리도 아직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우리 경제가 세월호의 영향에서 조금씩이나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서지호의 하니하니. 하니 하니 하니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우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8월의 막바지입니다. 오늘과 또 8월의 마지막 날 휴일인 내일 이틀 동안 중부지방이 좀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중부지방보다는 2, 3도가량 기온이 떨어질 테지만 그래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이 이틀간 이어지겠고요. 낮 더위는 이렇게 8월 막바지 계속해서 있지만 아침 기온이 상당히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전국적으로 20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오늘 아침 많았고요. 서울은 19.9도, 평년보다 1도가량 낮았고 또 대관령의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이틀 전 12.2도와 같은 기온, 이번 여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또 기록했습니다. 12도대면 꽤나 쌀쌀하거나 좀 추운 느낌까지 드는 기온인데요. 이렇게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앉았지만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꽤 올라서 오늘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한 낮 기온,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전국이 24도에서 31도로 영월이 31도로 예상돼 가장 높겠고 서울, 수원, 춘천 30도, 광주 29, 세종, 대전, 대구 28도, 제주와 강릉, 부산 25, 26, 27도 각각 기록하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세종, 광주, 대구 28도로 기온 분포는 오늘과 비슷한데요. 하늘 모습은 약간 변화되면서 오늘 대체로 맑고 내일까지 맑다가 내일 낮부터는 하늘에 점차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오늘 또 소나기가 아주 국지적으로 지나긴 하는데요. 경기 북부 쪽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요란한 소나기가 5에서 30mm가량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전국적으로 없을 전망인데 다가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걸쳐서 주 중반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6.2도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렐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8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오늘 열차를 이용한 이용객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미리 성묘나 벌초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장항선의 하행선 열차는 이 시간 현재 용산역에서 저녁 8시 35분에 출발하는 마지막 열차 단 한 편에만 30석 정도로 자리가 적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행선 열차 중 청량역에서 운행하는 중앙선과 태백선도 열차를 이용하시기까지 긴 대기 시간이 필요한 저녁 7시 이후에 배차된 열차 각각 한두 편의 열차에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또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구간들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는 오후에 배차된 일부 열차에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상행선 열차는 하행선보다는 예밀이 한결났습니다.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는 춘천역에서 오전 11시 26분에 출발한 열차 이후 자리 예매가 모두 가능하고요.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구간들도 일부 열차를 제외하고는 지금은 좌석 구하시기 전반적으로 편안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내일로 티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만 25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매 운영하고 있는 이 티켓은 5일이나 7일 동안 KTX 열차를 제외한 일반 열차를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무척 높은데요. 이번 여름 시즌 내일로 티켓은 내일까지 발매를 합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승기입니다. 여행을 떠나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 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
이어서 사회면 기사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고등교육 질 향상을 기치로 야심차게 시작했던 대학 구조 개혁 사업이 29일 2015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 지정을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무분별하게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올리던 대학들의 제동을 걸고 부실 사립대 퇴출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당초 목표에 비해 구조조정 효과가 크지 않았고 지표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형적인 용두사미 정책이 됐다는 비판이 많다. 교육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학 구조 개혁을 주요 교육 정책으로 삼았다. 2009년부터 공론화가 시작됐고 2011년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출범해 같은 해 43개의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처음 발표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대상 대학이 줄어드는 등 동력을 상실했다. 지난 4년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돼 폐교한 학교는 명신대, 성화대, 선교청대, 건동대, 벽성대, 경북외대 등 6개 대학에 불과하다. 대부분 재정지원 제한 이전부터 폐교가 당연시되던 비리 사학들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립대들의 경우 등록금을 올리거나 교수 월급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 유지만을 목표로 하는 곳들이 상당수라며 현행법상 사립대에 대한 정부 제재에 한계가 있는 것도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후속 사업은 구조조정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사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 2023년까지 현재 55만 명인 대학 정원을 39만 명 수준으로 순차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역시 강제적인 수단이 없는 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올해 입원할수록 입원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은 부담이 줄어드는데 앞으로 최고 2배로 늘어납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장기 입원 대책을 내놨다. 6개월 정도 의견 수렴 후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중 시행한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 과장은 1일부터 4, 5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이로 인해 장기 입원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환자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기 입원이 생기는 이유는 2가지다. 병원이 빈병실을 줄이기 위해 그리하고 다른 하나는 환자가 원해서 오래 입원한다. 지금은 병원이 그리 못하게 하는 장치만 있고 환자를 말릴 대책은 없다. 현재 병원이 장기 입원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입원료 수가를 깎는다. 수가 인하 제도도 장기 입원을 막지 못한다. 작은 병원들은 병상이 비어있는 것을 줄이기 위해 수가가 깎이더라도 장기 입원을 유도한다. 병원과 환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한국의 평균 입원 일수는 16.1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환자 부담을 늘리려는 것이다. 입원료 수가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16에서 30일 입원 시에는 30%로 31일 이상은 40%로 올리기로 했다. 이 경우 환자 부담은 1,060원에서 13,580원, 17,100원으로 늘어난다. 31일 이상 입원 시 하루 입원료 환자 부담이 8,550원의 2배로 증가하는 것이다. 요양병원은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질병의 특성상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제외한다.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 환자, 류게릭병을 비롯한 희귀 난치 환자, 정신질환자나 뇌질환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외에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 인정서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이번 정책 때문에 저소득층이 억지로 퇴원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계속해서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히자 여당 내부에서도 우리 정부의 협상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해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에 좋은 기회를 잃은 것 아니냐는 게 비판의 핵심이었다. 인천 아시안게임의 개막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북한을 더 설득해 응원단 방문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여야는 북한 응원단 남한 방문 무산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하지만 온도차는 확연했다. 새누리당은 북한 응원단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천 아시안게임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정부에 북한 응원단 파견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과 달리 당 내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협상에 나섰어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태경 의원은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 평화 모드를 조성할 불씨를 잃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은 없었는지 성찰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수도권 한 의원은 북한 응원단 방문과 관련한 남북 간 협상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협상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우리 정부의 협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이미 피력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0일 관훈 토론회에서 남북 실무 접촉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째째하게 놀았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 크게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올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그게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의원도 적지 않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은 우리 정부가 즉각 실무 재협상에 나서서 북한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혜 대변인은 남북 모두 한 발짝 물러나 전향적인 입장에서 북한 응원단 파견 문제가 재논의되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북한 응원단 파견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 원장인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은 응원단 방문이 무산된 것은 정부의 기싸움식 대화 방법 탓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러시아가 27일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1000명 규모의 병력과 최신 무기를 투입시킨 사실이 드러난 이튿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서맨서 파워 미국 주 유엔 대사는 러시아가 친러시아 성향 반군을 조종하면서 군사 개입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기네 국민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입 사실을 부인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8일 전면적 침공을 당했다면서 국민징병제를 부활시키기로 하는 등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미국, 독일 정상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제재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서방국과 유엔, 나토 등 국제기구는 이날 러시아를 일제히 비난하고 보복 조치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침공이란 단어는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심지어 유엔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려하는 성명에서 러시아라는 주어를 생략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행위를 침공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몇 개월간 반군 측면 지원 활동의 연장선상 수준이라고 답했다. 침공은 다른 주권국을 병합할 목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다. 국제사회가 이 단어를 피해가는 것은 러시아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규정할 경우 유엔 차원의 군사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28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사실상 이 정도면 침공이라고 인정하면서 쉬쉬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나토 관계자 등을 인용해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반군 세력을 계속 연명시켜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한 뒤 사실상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영향력 아래 있는 우크라이나가 서유럽과 외교 경제적으로 밀착하자 러시아가 반군을 지원하고 무역체제 카드로 협박하면서 동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푸틴은 국제적 역학구도도 치밀하게 활용하고 있다. 임기 말에 오바마 정부는 시리아, 이라크 내전에 정신이 팔려있는 상황이어서 되도록 확전을 피하려 하고 있다. 유럽도 러시아산 가스 수입과 러시아로의 농산물 수출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해 하반기에 극비 방문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달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 연합군사연습 직전에 군용기로 방북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해 방북한 직후인 12월 초 미국인 메릴 뉴먼 씨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다며 그 직후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벳이 석방을 위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의 방북도 추진됐다고 말했다. 한 달 뒤인 올해 1월 미국 정부는 벳이 석방을 위해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를 북한에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이례적으로 밝혔고 북한은 2월 킹 특사를 초청했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에 미국의 해구산 전력인 B-2 스텔스 폭격기와 B-52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날아와 무력 시위를 하자 북한이 초청 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한국 정부는 이달 중순 진행된 미 당국자들의 방북도 지난해처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북미 간 본격적인 협상보다는 배시를 포함한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석방하기 위한 목적의 움직임이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은 고위 당국자를 방북시키면서도 사전에 한국 정부의 방북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한국 정부의 양해를 얻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매번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이른바 찰떡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국민 구출 등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현안에서는 공조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소찬휘가 부릅니다. Tears. 다음은 사설입니다.
이젠 절방 다툼까지 임영록 이건호 당장 그만둬라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갈등이 봉합되는가 싶으면 다시 격화되고 화합을 외치다가 돌아서면 등에 칼을 꽂고 KB금융 최고 경영자인 임영록 지주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수만 명의 직원, 수백만 명의 고객을 둔 최고 경영자로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이들의 추한 권력 다툼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 참담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행장은 엊그제 은행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KB지주 최고정보 책임자인 김재열 전무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무 등은 임 회장 측 인물이다. 5월 초 금융감독원에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검사를 요청한 사안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로 결론이 나오자 다시 사법당국에 검사를 요청한 것이다. 끝까지 문제를 파헤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사내 갈등은 절정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더 기막힌 것은 지난주 제재심의의 결론이 나던 날 벌어진 풍경이다. 당시 KB금융은 경기 가평 백년사에서 임 회장, 이 행장은 물론 모든 경영자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의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화합을 도모한다는 자리였다. 하지만 임 회장에게는 독방이, 나머지에게는 한방이 숙소로 배정되면서 사달이 났다. 이 행장은 화합을 얘기하면서 회장만 독방을 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결국 한밤중에 짐을 쌌다. 예우차별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 행장이 귀경한 뒤 머쓱해진 임 회장은 계열사 사장들과 같은 방을 썼다고 한다. 산사에 숙소 배정을 놓고 한밤중에 벌인 저급한 행동에 말문이 막힌다. KB 내에서는 현재 임 회장과 이 행장 지지파들이 양분된 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두 경영자의 싸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각기 다른 권력의 끈을 잡고 내려온 낙하산들이 권력 확대를 위해 벌이는 꼴사나운 모습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의 결정이 주전산기 교체 외압 등 그동안 KB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 추궁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책임 회피를 위한 로비 싸움으로 변질돼 결국 흥정과 야합으로 끝난 것임을 모르는 이가 없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은 금융관치의 지배력만 더욱 공고히 하고 해당 금융사 구성원은 물론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만 입히는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두 사람을 당장 물러나게 하는 것 외에 해법은 없다.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노동후진국 조장하는 사법부란 제목의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우리 헌법 33조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보장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앞다퉈 노동자의 경제적 형편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법부에서는 헌법적 가치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법원 상부는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을 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파업을 이끈 당시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11년 대법원 판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2011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업 노동자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놨으나 이번에 대법관 4명으로 짜인 소부에서 이를 사실상 허물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례에 따라 앞으로 정당한 파업권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교섭과 찬반 투표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파업이더라도 회사 쪽 업무에 지장을 주면 불법이 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학습지 교사에 대해 법적으로 근로자의 자격을 인정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례도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취소 소송에서 사용자 쪽 손을 들어줬다. 회사와의 위탁계약으로 일하는 학습지 교사는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 이로써 무려 2000일 넘게 농성을 하며 고단한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재능교육 교사들은 이 나라에서 노동자라는 지위조차 갖기 어렵게 됐다. 노동시장과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이런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직시하고 법으로 보호하기보다 외면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명세기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면서도 노동권 보장 수준에서는 후진국으로 분류된다.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이 5월 발표한 세계 노동자 권리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39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이는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고 법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 부여되는 등급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바라본다면서 이런 오명을 언제까지 짊어지고 갈 것인지 정부와 사법부에 묻고 싶다. 한겨레 신문 사설이었습니다. 서른도의 노래입니다. 누이.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눈빛으로 내 마음을 감싸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영원히 사랑하고 있어요. 다음은 문화면 기사입니다.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를 직접 보려는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29일 개막이 점점 다가오면서 7월 말 6천에서 7천 장이었던 하루 티켓 판매량이 최근 2만에서 2만 5천 장으로 크게 늘었다며 한국의 주요 선수들이 출전하는 70개 경기 티켓은 이미 인터넷 판매분 예매표가 매진됐고 해외에서 티켓을 사는 사람의 수도 하루에 3, 4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완판된 종목은 박태환이 출전하는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400m 예선 결선 입장권이다.
뒤이어 리듬체조의 소년제, 배드민턴의 이용대 등 아시안게임을 빛낼 스타를 볼 수 있는 경기의 티켓이 동났다.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 가능성이 큰 종목도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2010 광저우 대회에서 15개의 금메달을 휩쓴 사격은 약 73%, 국기 태권도는 절반에 가까운 45%가 팔렸다. 단체로 구매한 기업 고객들을 위해 좌석을 따로 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된 티켓은 이보다 더 많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구기 종목은 뒤늦게 예매 열풍에 불을 지폈다. 지난 21일 조추첨을 통해 경기 일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판매를 시작한 까닭이다. 야구는 예매 사이트 오픈과 동시에 주요 경기의 예매석이 모두 찼다. 야구 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 가운데 표가 남아있는 건 태국전뿐이다. 축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 좌석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고가의 개폐막식 입장권 역시 마찬가지다. 개막식은 가장 싼 표가 10만 원이다. 경기 티켓 가운데 가장 비싼 남자 축구 결승전의 가격과 같다. 개막식 티켓은 25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다. 이 중 10만 원짜리 표는 한 달 전에 이미 판매가 끝났다. 김수현, 싸이, 엑소, JYJ, 빅뱅, CN블루, 시스타 등 초특급 한류 스타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관심도 많다.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이들이 단독으로 펼치는 공연 티켓값만 해도 수십만 원이기 때문에 이번 개폐막식은 한류 팬들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는 지난 7월 조직위와 티켓 판매 협약을 맺고 자국 내 판매에 들어갔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출신인 마가리타 스밀라 게레로 로드리게스가 멕시코 이민자 후손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 대학의 학사모를 쓰게 됐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1905년 1000명의 한인들은 구 한말의 지독한 가난을 버티지 못하고 태평양을 건너 멕시코로 가 현지의 에네켄 선인장 농장과 4년의 노예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이 끝났을 무렵에는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쇠망하면서 대부분의 에네켄은 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미국, 쿠바로 가거나 멕시코 현지에 남았다. 로드리게스 가족은 한인인 증조부가 유카탄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다. 로드리게스는 항상 한국인의 뿌리를 강조한 아버지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배웠고 2009년 혼자 한국에 유학을 와 이화여대가 시행 중인 개발도상국 여성인재 학위과정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다 29일 멕시코 한인 이민사 109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의 대학 졸업장을 받았다. 로드리게스는 아버지가 많이 기뻐하실 것 같다며 항상 자식들에게 한국인의 뿌리를 강조하셨고 한인 이민자가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를 말씀해 주셨다고 말했다. 졸업 전 국내 한 대기업에 입사한 그는 1년간 한국에서 일한 뒤 멕시코 지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린의 시간을 거슬러. 구름에 빛이 느려지고 창가에 요란히 내리는 빗물 소리만큼 시린 기억들이 내 맘 붙잡고 있는데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젠 젖어든 빗길을 따라가 함께한 추억을 돌아봐 흐려진 빗물에
내 눈물 속에서 차올라와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제 흩어져가 나와 있어주던 그 시간도 그 모습도 다시 그때처럼만 그대를 안아서 시간을 거슬러갈 순 없나요. 한 번이라도 마지막일지라도 괜찮을 텐데 다음은 변호사 잔혹사라는 제목의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29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만난 박모 변호사는 최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전문직 연간 소득 순위에 대해 왜 해마다 그런 엉터리 통계가 반복되느냐고 되물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출신의 한 변호사는 환상에 끌려 로스쿨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날까봐 걱정이라면서 변호사라는 명함은 갖고 있지만 별 쓰임이 없어 너무 막막하다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지난 21일 공개된 지난해 전문직 연간소득 순위에 따르면 1위는 변리사로 1인당 평균 5억 8,700만 원을 벌었다. 변호사가 3억 8,8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들조차 즉각 통계 오류를 넘어선 통계 왜곡이라는 혹평을 쏟아냈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는 사업장 단위로 집계돼 대형 로펌 등 여러 사람이 한 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도 한 명으로 집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100명이 속한 대형 로펌의 1년간 수입이 변호사 1명의 수입으로 계산되는 시기다. 최진영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호사 가운데 생활고를 비관하며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오는 마당에 국세청 통계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면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갓 나온 변호사들은 소득 수준과 사건 수임 건수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가 자격을 가진 전문직은 맞지만 고소득자는 상위 10%에 불과한 서비스 영업직이라는 말도 나온다. 등록 변호사의 10% 정도가 법률 시장의 50-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90%의 변호사들은 피 터지는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9년 문을 연 로스쿨이 2012년 1기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앞서 해마다 970명 수준이었던 신규 변호사는 2,500명 수준으로 폭증했다. 2009년 11,016명이었던 등록 변호사 수는 이달을 기준으로 17,927명까지 늘었다. 2, 3년 내에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무한 경쟁에 내몰린 변호사들은 과거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지방공무원 자리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변호사를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던 관행도 이제는 옛말이 됐다. 6급 변호사 자리도 바늘구멍이다. 7급인 주무관 변호사도 나왔다. 대기업에 취업해도 대리급 대우에 만족해야 한다. 일부 지역 변호사는 한 달에 2건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벅차고 월 평균 200만 원도 못 버는 변호사들이 20%에 육박한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음 달 1일 만나 지방재정과 한강개발 등 현안을 논의합니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29일 기재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다음 달 1일 단독으로 조찬 회동을 한다. 부총리와 서울시장은 지방재정협의회 등을 통해 만나긴 하지만 단독으로 회동하는 건 2006년 당시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만남 이후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회동에서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한강 개발 등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의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한류 중심 구역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서울구청장 협의회는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석촌 지하차도 동공과 관련해 노후 하수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도로 함몰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017억 원 많은 2,2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 증액분을 정부가 부담해달라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시급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라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부총리와 서울시장이 관련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 기사였습니다. 2001년 8월생으로 만 10세인 지난 2012년 최연소로 고졸 검정고시 합격해 화제가 됐던 유승원 군의 합격이 취소되게 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중입검정고시를 응시하기 위해서는 만 12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이 부당하지 않다고 확정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일부는 유군 부모가 중학교 입학검정고시 응시 연령 제한이 교육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대전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응시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1년 4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유군은 중입검정고시에 응시원서를 제출했지만 교육청이 유군은 만 9세에 불과해 응시 자격이 없다며 원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유군은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잇따라 시험에 합격했다. 1심은 응시 연령을 제한한 검정고시 규칙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의 연령 제한이 의무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중입검정고시 응시 연령 제한은 아동에게 지식을 전달할 뿐 아니라 사회 적응 능력 등을 배양하고 전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입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초등학교 취약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군은 중학교 입학 자격을 잃게 되면서 고입 고졸 검정고시 합격도 모두 취소되게 됐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하늘색 친환경 전기택시 열대가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운행됩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시는 르노 삼성자동차의 전기차 SM3GE 열대를 투입해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친환경 전기택시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바탕이 하늘색이고 측면에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준 이 택시의 이용요금은 기존 중형 택시와 마찬가지로 기본요금 3,000원이며 이후 142m당 100원이 추가된다. 전기택시는 연료비가 일반 LPG 택시의 13% 수준이다. 법인 택시는 1일 연료비가 63,000원이지만 전기 택시는 8,300원 정도다. 배출가스도 없고 엔진 대신 모터를 사용해 소음과 진동이 없으며 출발 시 가속 능력이 뛰어나다. 1회 충전 시 운전 가능 거리가 짧고 충전소가 부족한 건 단점이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박상민의 멀어져 간 사람아 전해드리면서 8월 30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도경환, 성우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한다는 말하고 멀어져간 사람아 사랑이 무언지도 모르는 그대여 내게 안녕이란 말하고 멀어져간 사람아 그대여 나만 홀로 외로이 서 있네 머나먼 저 바다로 가면 찾을 수 있나 머나먼 저 하늘 위에는 있지 않을까 어두운 저 창문 밖으로 누군가 있지 않나 쳐다봐도 가로등만 외로이 서 있네